자, 337페이지입니다. 학교 복원의 목적이라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조금 전까지는 우리가 모자 복원에 대해서 다뤘다면 이젠 학교 복원인데요. 그럼 모자 복원에서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모성과 영유아였죠. 그럼 학교 복원은 대상이 누굴까요? 학교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럼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야? 학생 들어가겠죠. 학생. 또 누가 들어가겠까요? 교직원. 그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것을 학교 보건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이때 학교 보건은 항상 모든 보건은 똑같아요. 보건 교육을 하고 보건의 목적은 항상 마지막 목적은 뭐냐면요. 니네들 스스로가 건강관리를 스스로 실천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면서 아울러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하는 거죠. 그래야지 학생이 안 아파야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죠. 교직원도 안 아파야 열심히 가르쳐 줄 수 있죠. 그래서 학교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그 뜻입니다. 외우지 말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처럼요. 모자 복원이 중요한 이유가 있었고 학교 복원도 공중 복원에선 중요한데 학교 복원은 왜 중요합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눈도장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기억해 보시면 학생들 인구가 전체 인구의 얼마를 차지한다고 했습니까? 4분의 1을 차지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100%로 쳤을 때 4분의 1이니까 25% 정도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처음에도 그랬잖아요. 모자 복원이 중요한 이유도 모자가 대상이 범위가 전체에 많아서 그렇댔죠. 모자 복원은 몇 프로였지? 50에서 70% 정도였고 지금 이 학교 보고는 전체의 4분의 1, 25% 정도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학교는 여러분 우리가 지역사회라는 거는 일정한 지역에 있는 거를 지역사회라고 하죠.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여러분 학교가 있냐 없냐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 아파트가 세워지고 또는 어떤 뭐 도로가 나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학교가 있냐 없냐, 학교가 들어서냐 안 쓰냐 그거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왜? 학교는 지역사회에서 중심이 되거든요. 중심이 돼. 그리고 또 왜 중심이 되냐? 학생을 가르쳐 놓죠. 학생한테 보건교육을 시켜놨어. 그러면 얘들이 쪼르르 집에 와서 어떡할까요?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가족들이 들은 아빠는 직장 가서 얘기하고 엄마는 모임에 가서 얘기하고 동생은 동생대로 어린이집 가서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학생한테 가르쳐 놓으면 가족이나 지역사회로 간접적인 보건교육을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학생 한 명 가르쳐 놓으면 그 교육의 효과가 일파만파로 퍼뜨려지기가 좋다는 거죠. 그 말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어른들, 성인들보다는 학생들은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고 그리고 이때 건강한 습관을 형성해 놓으면 장래에도 그 습관이 딱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지면 장래에도 건강생활의 실천을 잘하겠죠. 그러니까 학교 보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은 있는 학교는 위험해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위험해 보시면 감염병 발생의 근원이 되기 쉽죠. 왜냐하면 집단 생활을 하니까 감염병 위험이 높으니까 학교 보건에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하시면서 봐주시면 됩니다. 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학교 복원을 하려면 학생과 교직원한테 건강을 보호 증진하려면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학교에서 필요한 인력은 어떤 인력들이 들어갑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자, 어떤 인력들이 들어간다?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 학생이나 교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책임자. 그러면 학교에서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총책임자는 누가 된다? 학교장이 될 거예요. 학교장은 건강관리의 책임자다 하는 거죠. 그럼 학교장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학교장 말고 밑에 사람들 중에서 학생들한테 보건 서비스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 보건 서비스를 직접 해주는 자, 그 해주는 자는 누구가 된다? 보건교사가 되겠습니다. 보건교사가 서비스를 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 어디 다쳐서 오면은 선생님이 상처 드레싱도 해주고 소독도 해주고 하잖아요. 보건 서비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학교에서 여러분 다른 의료기관에 위탁해가지고요 건강진단 받으러 가라고 하죠. 그럼 이때 건강진단을 받고 또는 아이의 상태를 좀 알아볼 수 있으려면요 촉탁이라는 건 맡긴 거, 의뢰한 거예요. 의뢰를 한 보건 전문 인력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학교 의사 세 사람 들어갈 거야. 의사, 그 다음에 또 한의사, 그 다음에 또 치과의사, 이런 사람들은 촉탁이라고 하죠. 촉탁의. 그래서 촉탁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아이들, 그 학교 아이들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데 관여를 하는 거죠. 자, 촉탁 보건 전문 인력인 의사 세 사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학교에서 감염병이 생겼어요. 그럼 감염병이 생겼으면 자기네끼리 말만 주거니 받거니 하면 안 되고, 감염병이 생겼으면 교육감이나 또 자기네 그 교육부 장관 그쪽 라인으로 뭔가 계속해서 윗상관한테 보고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보고를 하려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문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뭔가 학교 복원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에 또 뭐가 있다? 행정이 필요하겠죠. 행정. 그래서 행정을 봐주는 분들도 학교 복원 인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보건이라고 하면 아이들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려면 영양 상태가 좋아야 되겠죠. 그럼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 대해서 식단 관리, 칼로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누가 필요해? 영양사가 필요하겠어요. 되셨습니까? 자, 특히 우리가 초등학교 같은 데는요 과목별 담임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과목별 담당 교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을 첫 시간부터 마칠 때까지 계속 관리하고 지켜보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학년들보다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과 항상 접촉을 같이 해. 그럼 접촉을 하니까 누가 영향이 크다? 담임 교사의 영향이 크죠. 그래서 아이가 요즘 따라서 자꾸 온몸에 멍이 들어온다. 뭐 이런 거라든지, 또는 아이가 요즘 들어서 식사할 때 뭐 힘들어한다. 뭐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거를 관찰을 하기가 좋잖아. 그죠? 누가? 담임 교사가요. 그래서 담임 교사도 학교 보건 인력에 들어갑니다. 특히 이 담임 교사는 하나 적어 두시겠습니까? 담임 교사는 자, 건강 관찰, 건강 관찰을 통한 1차적인 관찰을 통해서 1차적인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이 담임교사의 역할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학교 보건 인력은 정리 요점 다시 합니다. 학교 보건 인력에는 누가 들어갔냐면 총 책임자 누구였어요? 학교장 들어가죠. 그리고 학교에서 보건 서비스를 직접 담당하는 자는 보건교사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진단 같은 거 아이들 외부에서 받고 오잖아요. 그랬을 때 촉탁 보건 전문 의료 인력인이 있겠죠. 촉탁 보건 인력인 누가 들어가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행정도 필요하겠죠. 영양사 필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1차적으로 건강 관찰을 통해서 1차적인 보건교육을 먼저 할 수 있는 자는 보건교사보다 누가 더 먼저 할 수 있어? 담임교사가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말했던 요 인력 구성이 학교 보건 인력 구성입니다. 되셨습니까? 봐주실 거. 자, 그러면 그 밑에 보시겠습니까? 그 밑에 338페이지 그대로 밑에 보시면 밑에서 한 8번째 줄쯤에 보면 기억이라고 해가지고 전염성 질환 발생 조치라는 말 있죠. 전염성 질환 발생 조치. 자, 학교에서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어요. 감염병이 생겼어요. 감염병이 생기면 자, 이때 감염병이 생긴 거를 먼저 발견한 자가 누구다? 보건교사가 먼저 발견했어. 그럼 보건교사가 자기가 교육청에 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교육감한테 말하고 뭐 교육부 장관한테 직접 말하는 건 안 돼. 왜? 자기보다 이 학교 조직사회에 높은 분한테 뭐를 해야 된다?
보고를 올려야 되는 거죠. 보고라는 거는 윗사람한테 할 때 그런 말을 쓰죠. 자기 윗사람 누구야? 학교장인 거죠. 그래서 학교장한테 뭐를 한다?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고. 그럼 학교장은 보고를 받았지. 몇 학년 몇 반에 누구누구 어떤 아이가 생겼다. 이렇게 들었어. 그럼 들었으면 자기 선에서 끝 하면 안 되고요. 학교장은 즉시 교육감을 경유해서 교육감한테 얘기하고 또 누구한테?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고하고 끝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학교에서 감염병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자기네 관할 보건소에다가 신고하는 거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합니다. 그럼 1급, 1급은 언제 신고해요? 즉시 신고, 음악 격리, 즉시 신고하죠. 2급은 24시간 이내 신고 격리라고 했으니까 24시간 이내 신고하겠죠. 3급도 24시간 이내 신고였어요. 4급은 일주일 안에 신고였어요. 그래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되셨습니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건강검사를 할 거야. 그럼 건강검사는 학교 초중고에서 몇 학년 때 건강검사를 시켜줍니까? 한다면 자, 학교장은 질병 유무 등을 조사, 검사하려고요.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해서 건강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건강검사는 초등학교로 친다면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됩니다. 초등학교는 1학년, 4학년이 돼요. 단 구강검진이 있죠. 구강검진은 전 학년이 모두 다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요. 중학교 몇 학년? 1학년 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도 몇 학년? 1학년 때 할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럴 때 건강검사를 하겠다는 거. 되셨습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그 페이지는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학교에서 우리가 건강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떤 거였어? 육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정신도 건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정신도. 그래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신보건 사업을 해야 돼.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정신보건 사업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을 때 누구한테 한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밑에 네 번째 줄이에요. 네 번째 줄, 위에서 네 번째 줄. 누가 대상이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할 거예요. 전교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해 볼까 여러분? 자, 그러면 전교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교육을 하는 거는 전교생이 다 아픈 사람인 거 아니잖아. 그럼 건강한 사람이라도 다 모아놓고 그들이 정신건강 쪽으로 뭔가 문제가 안 생기기를 바라는 거죠. 미리 예방하는 거죠. 이건 몇 차 예방이야? 이거는 1차 예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예방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전교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교육을 하는 거는 몇 차 예방이다? 1차 예방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거 보시면 요즘 학교에서요,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해요.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그럼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 정서행동 발달 검사를 해가지고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했다는 거는 정신질환이 안 생기라고 이거 한다고 안 생기는 건 아니잖아. 그죠? 실태조사 한다고 안 생기는 건 아니야. 그럼 실태조사를 한 이유는 뭘까요? 이미 있다면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고자 하는 거죠. 이거 몇 차 예방이에요? 다음 줄에 보면 있죠. 학교에서 정신건강 실태조사 시 학생의 정서행동 발달 검사를 하는 이유는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이건 몇 차 예방이다? 얘는 조기 발견, 조기 치료 2차 예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1차 예방, 2차 예방 의미를 알아두시죠.
자, 그러면 341페이지입니다. 341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 간호라고 돼 있어요. 지역사회 간호. 자, 지역사회 간호는 지역사회 보건이에요. 자,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가 뭐였어요, 여러분? 일정한 지역에 모여 사는 거를 지역사회라 그래. 그러면 우리 인천 서구 지역사회 하면 서구 지역의 일정 지역, 서구에 모여 사는 사람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사회 간호라는 거는 자, 누가 대상이다? 지역사회가 대상이에요. 또는 다르게 말하면 지역사회 주민이 대상이 되겠죠. 그 지역사회가 대상이야. 그 지역사회에서 뭘 해줄 건데요? 하면은 혈압 재주겠습니다. 혈당 검사 같은 것도 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혈압 재주고 혈당 검사 해주는 거는 직접적인 간호잖아. 그래서 간호도 제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뭐도 한다?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야 그네들 스스로가 잘할 수 있지 나중에는. 그래서 보건교육을 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무엇을 하겠다? 간호도 제공하고 보건교육을 하는 거야. 그럼 이걸 통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하면은 그 줄에 보시면 여러분 위에서 6번째 줄쯤에 있죠. 지역사회 간호란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간호 제공과 보건교육을 실시해서 결론은 그들 스스로가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건강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거죠. 자, 이때 그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문제집에서는요. 적정 기능 수준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말했어요. 같은 말이야.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이라는 말이나 니네들 스스로가 건강관리를 해서 업시키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 되셨습니까? 봐주실 거. 그 다음에 밑에 4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특징이라고 보이시죠? 특징. 자,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할 때는 가장 먼저 실시해야 될 게 뭐다? 첫 번째 줄에 보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보건 실태를 파악해야 되겠죠. 보건 실태를 파악해야 되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서구 지역에 검단 지역에 간호를 해주고 싶어. 그러면 이때 간호를 하려면 이 지역에 문제점이 뭔지를 알아야 그 문제점 있는 거를 내가 간호를 해줄 거 아니야. 즉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려운 데가 어딘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거를 다르게 말하면 보건 실태를 파악한다. 보건 실태를 파악한다. 또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다.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실태를 파악하고 알아보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라는 거. 되셨어요?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는 이제 서구 지역을 생각해 봐요. 그랬을 때 1대1 한 사람 1인이 있는 집보다는 가족을 이루고 있는 집을 생각해 보면 그 집에 갔을 때 간호를 해주는 게 효율이 더 좋아. 왜 그러냐면 가족한테 하면은 그 가족이 또 나가서 자기 친구들한테 또는 아빠 친구들한테 또는 아빠 동료 회사 사람들한테 자꾸 그 효과가 뻗어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세요. 342페이지.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할 때 단위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가족을 하셔야 돼요. 단위가 누구냐 이런 말하면 가족입니다.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단위가 누구냐 하면은 가족이에요. 공중보건사업의 단위는 누가 된다? 가족이라고.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때 지역사회 간호를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아무도 내가 보건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왔어. 그러면 내가 아무리 준비를 했어도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겠습니다. 지어세 있죠? 지어세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지역사회에서요 간호사업을 할래요. 그래서 나는 간호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지역 주민들한테 내가 할 때 내가 더 많이 아는 사람이거니 하고 막 거들먹거리면서 하면은 지역 주민들이 꼴값 싫어서 어떡할까요? 잘 안 듣겠죠. 참여도 잘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할 때는 하려는 측과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무슨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너무 상하 서열로 하면은 사람들도 조금 잘 참여 안 하고 재수 없어 이러고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 주민과는 첫 번째 수평적 관계일까요? 수직적 관계일까요? 수직적 관계라는 건 서열이 있어. 위아래가 있어. 수평적은 누구나가 우리는 똑같아 라는 게 수평적이에요. 그럼 어떤 게 더 주민들이 좋아할까? 수평적 관계를 좋아하겠죠. 그죠? 너무 거들먹거리고 수직적 관계보다는 수평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봐주실 것.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옆 페이지로 넘어가셔가지고요. 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세요.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343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할 때 목표는 어떤 식으로 설정합니까? 하는 말입니다. 목표 설정입니다. 자, 이때 목표 설정은 우선은 결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돼. 쉽게 말해서 내가 이 동네, 지역사회에 뭐 만성질환을 관리한다. 이렇게 만약에 그게 만성질환에 문제가 있다면 이때 만성질환을 잘 관리한다. 그건 목표가 될 수 없다고. 왜냐하면 잘 관리가 어느 정도까지가 잘 관리인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리고 혈압 관리를 잘할 수 있다. 그것도 목표 아니야. 혈압 관리를 잘한다는 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잘하는 건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업의 결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잘한다, 잘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 고혈압 환자의 뭐 확률을 몇 퍼센트 이하로 떨어뜨린다. 유병률을 떨어뜨린다. 몇 퍼센트로 떨어뜨린다. 또는 혈압 있는 환자의 혈압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시키겠다. 이렇게 뭔가 측정할 수 있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등급 친구가 바로 이번 시험에 열심히 해서 1등급 해야지 그런 목표는 실천 가능하기가 성취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취를 잘하려면 해결 가능한 범위 안에서 목표를 정하자.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야 되겠죠. 이 서구 검단 지역에 어르신들이 자꾸 관절염이나 이런 만성 퇴행성 질환을 막 앓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문제점이 제일 중요한 건데 다른 거 영유아 예방접종 이런 거 막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역사회가 지니고 있는 문제와 관련성이 있는 목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의 성과를 눈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목표가 가장 좋겠다. 그 말입니다. 즉, 추상적인 목표는 좋지 않아. 그래서 구체적이고 언제까지 또는 몇 퍼센트 측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목표를 정하자 하는 뜻입니다. 되시겠습니까? 봐주실 것. 자, 그 다음에 34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343페이지 4번에 보세요. 4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간호사업 시 고려할 사항이라는 말 보이세요? 고려할 사항 보이시죠? 자, 이때 고려할 사항에 어떤 게 들어가냐면 눈도장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니은 한번 볼까요? 니은에 한번 보시면 자, 지역사회에서 인구 특성을 파악하고 싶어요. 인구 특성을 파악하고 싶어요. 그럼 그때 이용하는 자료가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그 보건간호 하셨죠? 보건간호에서 지역사회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할 때 이용하는 지표가 조조영모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조조영모. 자, 이때 조출생률 말하는 거예요. 조출생률, 조라는 말은 빼고 생각해도 돼. 그냥 일반적인 출생률, 그거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조사망률, 조 빼도 돼요. 그냥 일반적인 사망률. 즉, 이 지역 서구 검단 지역에 출생률이 너무 많이 높아.
또는 사망률이 너무너무 많이 높아. 그것도 이 지역의 특징이잖아. 출생률이 높다는 말은 이 동네에 아기들이 많겠네 하고 알 수 있잖아. 특징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 특성을 파악할 때는 조 출생률, 조 사망률 해요. 그 다음에 뭘까? 영아 사망률. 아기들이 1살 안 된 아기들이 많이 죽는다 하면은 이 지역의 문제점 특징 파악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모아비라는 거 있죠. 자, 모아비는 엄마와 자식 비율을 보는 거죠. 엄마하고 자식의 비율을 보는 거. 그거를 모아비라고 합니다. 자, 결론. 지역사회 특성을 바꾸고자 할 때는 어떤 단어를 떠올려라? 조조영모 떠올리세요. 조조영모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건강 상태의 지표,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지표 있었죠.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지표는 어떤 게 들어갔다? 여러분 하셨어요? 영유모사, 그리고 유발발장평, 영유모사 유발발장평 되셨습니까? 그럼 이때 0은 뭐였더라? 이때 0은 영아 사망률, 영아 사망률. 그 영아 사망률을 보면 그 지역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 뭘까요? 유아 사망률, 유아 사망률 들어가요. 그 다음에 모성 사망률 들어가죠. 모성 사망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암으로 죽었니, 뭐로 죽었니, 원인. 그래서 사인별 사망률, 죽은 원인이 뭐에 속하는지를 전체적으로 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유병률, 발생률, 그리고 발달 상태, 그죠? 발달 상태. 그 다음에 유발발 장평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 장은 뭘까요? 장애, 신체 장애를 입었으면 그 지역이 건강 상태가 좀 떨어지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뭘까요? 마지막 평균 수명이 되겠습니다. 평균 수명. 자, 결론.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지표에는 영유모사, 유발발장평, 영유모사, 유발발장평 되셨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역사회 인구 특성을 알아보는 데는 조조영모라는 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디귿에 보십니다. 디귿에 보시면 자, 지역사회 보건사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자, 고려해야 될 거는 우선은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 감염병 발생 지역, 그 지역이 빨리 손을 써서 다른 데로 일파만파로 퍼뜨려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곳은 감염병 발생 지역이라는 것. 그 다음에 리얼해 보십니다. 자, 성병 환자는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할 때 성격상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겠습니다. 왜? 왜 중요해요? 간호사업 성격상 성병은 왜 중요하다? 접촉자 발견이 어렵잖아요. 접촉자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이때 접촉자 발견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성병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하고 접촉자 발견에 힘써야 되는 게 뭐냐 이래 말하면 성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엄에 보시면 지역사회에서 결핵 환자가 생겼어요. 결핵은 몇 급이죠? 결핵은 2급 감염병이에요. 2급. 자, 결핵 환자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환자를 격리한다 이게 아니에요. 먼저 이 환자를 빨리 신고를 해야 돼. 어디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안에 신고할까요? 24시간 이내 신고하겠죠. 그죠? 24시간 이내 신고해요. 보건소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결핵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핵 사업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하면은 2급 감염병이니까. 2급 감염병이니까 중요해요. 그리고 또 결핵은 유병률이 높아요. 현재 결핵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많아요. 그리고 결핵을 그냥 방치하면 만성 전염성 질환으로 널리 퍼뜨려질 수 있으니까 결핵 관리를 잘하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협에 보시면 지역사회에서 여러분, 지역사회 간호사가 이제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교육의 대상은 누구냐면요. 저 지리산 청학동의 양반님들, 갓쓴 선비님들 있죠. 수염 기르고 그런 선비님들을 모셔놓고 콘돔 끼우기, 성병 예방 교육 이런 거는 해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준비를 했어도 사람들이 잘 안 듣고 하고 그냥 가버린다고. 그럼 실패하는 거야. 그럼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요? 그 지역의 사회 풍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식 부족으로 실패할 수가 있어요. 되셨습니까? 봐주실 거.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시옷에 볼게요. 지역사회 간호사업에서 가족에게 제공되어야 되는 간호 서비스 요구는 이때 누구의 필요에 기초를 둔다? 개인이 필요한 거. 그죠? 그걸 해줘야 되겠죠.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거. 필요성의 근거를 두고 결정하겠다. 그 뜻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뒤로 넘기시겠습니다. 자, 344페이지입니다. 344페이지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줄에 보세요. 첫 번째 줄에 줄 그어두시고 별표하셔야 됩니다.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요구를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게 뭐냐 이래 말하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돼. 내가 잘하는 거 말고 주민들이 원하는 거 그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거는 지역 주민의 요구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거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공중보건에서든 지역사회 간호사업에 있어서든 또 모자보건이나 모든 데서 단위는 누구라 그랬어요? 단위는 가족이라는 말 썼죠. 단위는 가족이다. 그럼 가족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하는 게 344페이지 본문 가운데 니은에 보면 지역사회 간호사업에서 가족의 특징이라고 있어요. 자, 가족은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그랬을 때 남자 여자 만나서 가족이 어떻게 돼요? 만들어지겠죠? 형성. 가족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고 또 남녀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럼 가족 수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확대, 늘어났어요. 그런데 늘어났지만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독립하고 또는 결혼하고 해서 가족들이 떠나는 거야, 자식들이. 그러면 가족 수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지. 그래서 축소돼요. 그리고 노부부 둘이만 남았었는데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셔. 그러면 가족은 어떻게 된다? 해체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의 가정은 형성하고 그 다음에 확대되고 그리고 축소되고 그리고 해체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 알아두십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은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족은 지역사회에서 기초적이고 1차적인 집단이다. 그리고 혈연에 의해서 묶여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줄에 보시면 가족은 그 가족 나름대로 고유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고유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한 가족의 구성원들은 보통 한 가구 내에 같이 거주한다. 맞죠? 가족이라고 하면 같이 거주하지.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누나가 다른 곳으로 기숙사 있는 데로 가가지고요. 일하러 갔어요. 그럼 그 사람은 가족이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동거하지 않더라도
동거하지 않더라도 한가족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거 정리해 주시고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45페이지입니다. 345페이지에 보시면 정신건강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 파트입니다. 자, 정신건강에서 이제부터 정신장애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자, 정신장애라는 건 어떤 의미다? 자, 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 그런데 갖고는 있는데 그냥 아주 중한 상태는 아닌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이상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때, 즉 얼마 동안이라도 원만하게 다른 사람하고 지낼 수 없을 때, 그런 경우는 뭐라고 한다? 정신장애라고 합니다. 또는 정신질환자가 되겠죠. 정신질환자가.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조금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야. 우리가 정신질환자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말해도 어떤 사람이면 지나가는 사람 보면 알 수 있죠. 그럼 이때 정신질환자를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했는데 만약에 정신질환자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다른 사람하고 일절 컨택을 못해. 그런 사람은 어떤 거다? 정신장애자라고 합니다. 또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정신질환자 되셨어요? 그래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면 정신장애에 안 넣을게. 그런데 원만한 사회생활이 어려워. 그러면 정신장애에 들어갑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밑으로 쭉 내려가 가지고요. 346페이지요. 내려가시면 이번에는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는 거 있죠. 346페이지에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는 거 있어요. 자, 이건 여러분 스트레스가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대해서 셀리라는 사람이 연구한 학설이에요. 그래서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나온 적은 크게 없지만 충분히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을 어떻게 물을 거냐면 분명히 나온다면 예를 물어볼 거야. 이러이러한 예가 사용되는 거는 어느 시기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가 왔을 때 단계가 몇 단계가 있다? 3단계가 있어. 첫 번째는 경고기 있어요. 경고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고기. 두 번째는 저항기. 그리고 싸우다가 소모기는 어떤 말일까요? 소모기는 내가 탈진해버렸어. 에너지를 다 써버려가지고. 그런 시기는 소모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고기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이제 가을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됐으니까 이제 좀 긴장이 되네. 공부 좀 해야 되겠네. 밀리면 힘들겠네. 오늘 인구와 출산 요 조금만 봐도 이게 모르는 게 많은데 전부 어미에서 보면 너무 못할 것 같은데 하면서 긴장하면서 이제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겠죠. 그럼 이때 긴장하면 여러분 우리 몸에서 나오는 신경이 어떤 신경이 프리랜서로 움직이고 있다?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때 스트레스가 왔어요. 긴장감이 좀 돌아요. 그렇게 될 때는 교감신경계가 흥분을 하는 겁니다. 자, 교감신경은 스트레스 받거나 화가 났거나 흥분했거나 그럴 때 샥 하고 자기가 자율적으로 올라오는 신경이야. 교감신경이라고 하죠. 교감신경. 그럼 교감신경이 막 움직이면 어떤 마음이 든다? 이제 좀 해야 되겠는데, 긴장 좀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시기는 알람을 울려주는 거야. 스트레스가 오고 있다. 서서히 오고 있으니까 준비하라 하고 알람을 울려주는 단계다. 그래서 경고기라고 하겠습니다. 경고기.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경고기가 오고 나서 이제 스트레스가 계속 오겠죠? 그래도 우리는 처음부터 포기하진 않아. 여러분 지금부터 벌써 포기한 분 있어? 없잖아요.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 들겠죠. 합격률 80 몇 프로인데 그 안에 내가 못 들겠어?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지 뭐. 다른 주변 사람 내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다 잘하는데 내가 못할 거 뭐 있어? 하면 되지 뭐. 하고 싸워보지 뭐. 이런 단계를 무슨 단계라고 한다? 저항기라고 합니다. 저항기는 저항하는 거야. 싸워보겠다는 거죠. 그걸 좀 어렵게 말해서 대응기전을 이용한다. 어떻게 맞대응을 해야 될지 스트레스와 내가 싸우는 단계, 그런 단계를 저항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교감신경이 막 움직인다 이런 말 나오면 일반 적응 증후군에서 어느 단계에 속한다? 경고기. 그 다음에 이번에는 대응기전을 막 이용한다 이래 말하면 저항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싸워봤는데 8월 달이 됐어요. 8월 말이 됐어요. 또는 9월 초가 됐어요. 그러면 8월 말 9월 초인데도 공부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싸워보지 뭐 말은 해놨는데 열심히 안 싸웠어.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나 혼자만 밀리는 거죠. 성적이. 그러면 사람이 싸우다가 너무 밀리면 어떻게 될까? 자포자기하게 되겠지. 그래서 자포자기에 빠져가지고 신체 방어 능력이 떨어졌어요. 또 퇴화됐어요. 병들어 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자포자기하고 우울감이 생기고 그리고 사고와 인격이 분리되고 그 다음에 호르몬 분비가 끊어져서 젊은 친구가 생리를 안 한다든지 그런 문제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인지가 왜곡되고 이런 것 등은 소모기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점 예시를 말하면 이게 경고기냐 저항기냐 또는 소모기냐 하는 거를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한번 여러분 일반 적응 증후군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자, 우리 지금 스트레스에 대해서 했어요. 스트레스가 왔을 때 먼저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에 적응해가는 방법에 있어서 처음에 스트레스가 올리면 서서히 교감신경이 살 움직이면서 약간 긴장감이 돌아. 그런 단계는 무슨 단계다? 경고기. 그죠? 그 다음에 이때 싸워보지 뭐. 나 이길 수 있어. 까짓 거 하지 뭐. 이런 단계는 무슨 단계다? 저항기. 그런데 싸워봤는데 내가 졌어. 쉽게 말해서.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또는 뭐 멘탈이 쪼개지고 또 호르몬 분비도 안 돼서 생리도 안 하고 인지가 왜곡되고 이런 거는 무슨 단계죠? 내가 진 단계 소모기라고 했었어요. 그죠? 이런 것처럼 스트레스가 오면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가 인간이라면 스트레스를 이겨내려고는 해요. 이겨내려고 해요. 물론 그 이겨내는 방법이 긍정적으로 좋게 이겨내는 것도 있고요. 또는 안 좋은 쪽으로 이겨낼 수도 있어요. 좋은 쪽으로 이겨낸다면 예를 들어서 막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스트레스가 왔을 때 다 잊어버리려고 막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또는 뭐 종교에 좀 그거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그죠? 또는 막 좀 안 되면 잠이라도 깊이 숙면을 취해서 푹 자고 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긍정적인 거야. 우리 몸에 해를 주는 건 아니니까. 근데 스트레스가 왔을 때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분 너무 골몰해가지고 어때요? 병날 수도 있어. 그죠? 병이 날 수도 있는 거. 이건 안 좋은 거잖아요. 우리 몸에 해를 주는 부정적인 거잖아요. 또는요, 너무너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상대방을 너무 미워하게 돼. 분노, 적개심을 가졌어. 그것도 긍정적인 거 아니잖아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안 좋은 거. 그리고 또는 막 그 사람하고 싸웠어. 또는 술, 담배를 막 했어. 이런 거 전부 다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스트레스가 왔을 때 이겨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좋은 쪽으로 이겨내는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쪽으로 이겨내는 사람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자, 방어기제라는 거는 스트레스를 막아내는 방법들을 말하는 거예요. 막아내는 방법. 자, 그러면 이 부분은 347페이지에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한 문제씩은 꼭 언급이 되고 있어요.
언급이 골고루 될 수가 있으니까 봐주시고요. 최근에는 해리라는 게 가장 최근에는 나왔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분명히 어떤 사례를 말할 거야. 어떤 사례를 말하면서 이 경우는 방어 기제 중에서 어떤 방어 기제를 이용한 건가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라고요. 자, 그러면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에 있어서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를 들어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약간 속이 좀 안 좋고 안 좋은 것 같아 가지고요. 속도 좀 쓰리고 해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더니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1년밖에 못 살겠다 그랬어요. 1년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그럼 1년 시한부 선고를 받고는 그 사람이 제가 1년밖에 못 사는군요 하고는 돌아서지 않지.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해?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하나도 아픈 데도 없고 내 약간 속쓰림이 좀 있어서 건강검진 달이 돼가지고 해가 돼서 받은 것 뿐인데 1년밖에 못 산다는 게 말이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면서 돌팔이 의사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 병원들을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럼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닌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이 1년밖에 못 산다는 이 사실, 이 스트레스를 인정하는 거야? 인정 안 하는 거야? 인정 안 하는 거죠. 안 받아들이는 거죠. 안 받아들이니까 다른 병원에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죠? 또는요, 1년밖에 못 산다. 이 얘기를 듣고는요, 집에 와가지고는 뭐를 하냐면요, 10년 뒤에 여행을 어디로 갈까 하는 거를 계획을 짜고 있어. 10년 뒤 여행 계획을 짜고 있어요. 세계 일주를 가야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1년밖에 못 산다는 얘기 듣고 왔거든. 듣고 왔는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10년 뒤 계획을 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거를 스트레스 방어 기제에서 무엇이라고 한다? 첫 번째 보시면 부정이라는 거 있죠.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을 그어 보시면 의식화된다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어떤 생각, 욕구, 충동 이런 거를 어떻게 하겠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거부하겠습니다. 거부해버려요.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 부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거부하는 거가 되겠죠. 부정. 그래서 부정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 그런 사례를 말하면 부정이라고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개를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억압이라는 거와 그 다음에 억제라는 거를 죄송해요. 투사 먼저 할게요. 여러분 투사. 자, 투사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냐면 투사는 누구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야. 누구누구 탓이다. 누구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야. 나의 책임으로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내가 집중을 못하는 거는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 그런 거를 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줄에 보시면 투사는 자신의 결점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요. B라는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꼴도 보기 싫어요. A는 B가 너무너무 싫어요. 너무너무 미워해. 이 사람이 미워하는 거야. A가 미워하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미워하면서요. 뭐라고 말하냐면 B가 나를 너무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B가 나를 너무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미워한다는 거를 책임을 안 받아들이고 남 탓하는 거잖아. B가 나를 미워해서 내가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투사라고 한다고요. 투사. 되셨습니까? 투사는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네가 잘했으면 내가 그러겠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러면 투사예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억압이란 거와 억제가 있어요. 자, 억압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제가 그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너무너무 괴로운 현실이 있어. 너무너무 괴로워. 근데 이 현실을 떠올리면 너무너무 괴롭기 때문에 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 괴로운 현실을 어떻게 한다? 내 가슴 밑바닥, 저 밑바닥, 무의식의 세계로 안으로 집어 넣어 버리는 거예요. 괴로운 현실
인정을 안 하고요. 무의식의 세계로 저 밑바닥에 넣어버려가지고 전혀 내가 괴로웠던 일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가난한데 가난해서 너무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내가 가난하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요. 무의식의 세계로 눌러버렸어. 그리고 나서는 나는 진짜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내가 가난하다는 거를 나는 뭘로 생각한다? 백만장자 부자로 생각해서 수첩에다가 막 일금 100만 원, 일금 1000만 원 하면서 막 수표를 남발하는 거죠. 그거는 무의식의 세계로 자기가 괴롭고 힘든 현실을 밑바닥으로 집어넣은 거야.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억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억압이 좀 어렵습니다. 자, 억압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극도로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경험을 의식에서 제외시킨다 그랬죠. 의식에서 제외시킨다. 그 말은 무의식의 세계로 쫓아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혀 가난했다는 현실을 몰라요.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몰라요. 무의식의 세계로 눌러버려서 그걸 뭐라고 한다? 억압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시험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 이때 막 여름 휴가 때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여름 휴가 때쯤에 놀러를 가는 거야. 놀러를 가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공부 잊어버리자. 지금 며칠 동안 열심히 놀아야지. 생각 안 해야지. 공부 잊어버리자 하고 일부러 생각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거. 그게 뭐다? 억제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생각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데 억압은요. 생각 안 하려고 애를 쓴 게 아니라 진짜 생각이 안 나요. 그죠? 그런데 억제는 어떠냐면요. 일부러 공부 생각 안 하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중간중간에 문득문득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을까 없을까? 떠오를 수도 있죠. 공부 진짜 신경 쓰이네. 열심히 해야 된다. 진짜 이런 마음이 중간중간에 생길 수가 있다고요. 즉 의식으로 드러날 수가 있어. 그래서 얘는 억제는요. 일부러 누른 거예요. 잊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래서 연인하고 헤어진 사람이 너무너무 그게 너무 힘들어서요. 일에 막 몰두하면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 이런 걸 바로 억제라 그래. 억압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의 세계로 눌러버린 거예요. 두 가지가 달라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승화라는 게 있어요. 자, 승화라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요. 봐봐요. 승화 별표하시고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방어 기제라 그랬어요.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방어 기제다.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좀 좋은 쪽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즉 쉽게 말해서 어떤 학교 다닐 때 폭력을 막 쓰고 주먹질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 실제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실제 사례인데요. 막 주먹질을 하고 다녀. 그래서 엄마가 너무너무 이 아이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아이한테 어떻게 했냐면요. 너가 정말 분노가 치밀고 화가 치밀면 집에 샌드백을 사줄 테니까 샌드백을 열심히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학생도 자기가 친구들을 때리고 폭력을 쓴 건 나쁘다는 건 알잖아. 근데 순간 욱해서 그렇지. 그래서 자기도 욱하게 분노가 생기면 엄마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다? 샌드백을 막 쳤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훗날 유명한 권투 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폭력이라는 이 나쁜 것을 좋은 쪽으로 쓴 거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승화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승화라고 합니다. 승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동이라는 게 있어요. 반동. 자, 반동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냐면 밑에 보시겠어요? 밑에 보시면 그 생각, 감정, 충동이 곤란스러워서 그 생각이나 행동과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반대로 행동하는 걸 반동이라 그래. 예를 들어서 여자애를 저 친구를 너무 좋아해. 근데 남자애가 어때요? 일부러 괴롭혀. 일부러 괴롭혀. 막 고무줄 놀이 하는데 막 고무줄 끊고 막 일부러 괴롭히는 거예요. 이거는 반대로 행동하죠. 좋아하는데 왜 괴롭혀? 그죠? 그 반동인 거야. 그리고 속담 중에서 우리 뭐가 있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말 있죠. 떡은 이쁜 놈한테 주는 거야. 그런데 미운데 떡을 준대. 그러니까 떡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반대로 미운 사람한테 떡을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반동이라고 하는 거죠.
되셨습니까? 반대로 행동한다 이런 말 나오면 반동이에요. 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하나가 여기 빠졌는데 퇴행이라는 게 있죠. 퇴행. 자, 퇴행이라는 거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이가 동생이 생기고 나서부터 기어다닌다든지, 원래는 걸어 다니는 애인데, 또는 그 동생이 생기고 나서부터 말을 애기짓 하듯이 애기 발음으로 혀 짧은 소리를 낸다든지, 그죠? 이런 게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퇴행이라는 거는 현재의 위치나 성숙의 수준을 어떻게 하는 거다? 과거 수준으로 후퇴하는 거, 돌아간 거, 그런 거를 뭐라고 한다? 퇴행이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전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자, 전치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자, 대치 먼저 볼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대치. 자, 대치는 어떤 거냐면요. 자, 내가 자식이 없고요. 또는 결혼을 안 했어요. 독신이고, 그 비혼주의에다가 자식도 없고, 그래요. 비혼주의야. 그런데 혼자는 좀 외롭잖아. 그래서 강아지를 키워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 강아지가 나의 남편이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서는 또 나의 자식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강아지에게 모든 애정을 막 다 쏟는 거예요. 대상을 나의 남편, 나의 자식이 아니라 강아지에게 모든 게 옮겨가 가지고요. 강아지한테 내 모든 걸 퍼붓는 거예요. 이런 거는 대상을 옮겨서 내가 하는 거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대치라고 합니다. 대치. 그래서 대치 줄을 꺼 보시면 대치라는 것은 다른 대상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든 애정이든 모든 것이 관심이든 모든 것이 다른 대상한테로 옮겨가는 것을 대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속담에 꿩 대신 닭이다 하는 거, 꿩이 닭이 아니잖아. 같은 건 아니잖아. 옮기는 거, 다시 다른 걸로 바꾼 거죠. 그죠? 그리고 공갈 젖꼭지 빠는 거, 젖꼭지 아니잖아. 공갈 젖꼭지. 근데 그 아이는 그게 공갈 젖꼭지가 엄마의 젖꼭지처럼 대신하는 거죠. 이런 거를 대치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전치라는 게 있죠. 자, 대치하고 전치는 약간 달라요. 전치는 어떤 거냐면요. 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갔을 때 상사한테 좀 잔소리를 들었어. 너무 화가 치밀어. 근데 상사한테 대들 순 없어. 거기서 직장 생활 해야 되니까, 근무해야 되니까. 그래서 속으로 꾹 참았어. 근데 화는 치밀어 죽겠어. 집에 왔더니 나보다 힘이 약한 강아지가 막 멍멍멍멍 짖고 시끄럽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사한테 생긴 그 감정 있죠. 막 화가 난 감정. 그런데 상사보다 강아지는 약한 존재잖아. 그죠? 그 약한 존재한테 나의 감정을 화풀이하는 거예요. 강아지를 발로 뻥 찬다든지 하는 거죠. 또는 아이가 아빠 하고 막 매달렸어. 그런데 아이는 상사나 보다 어때요? 나보다 약한 존재잖아요. 나보다 약한 존재인 아이들한테 좀 저리 가 하고 막 화를 냈어. 나의 감정을 다른 대상 약한 존재한테 이동시켜서 푸는 거죠. 그래서 한강에서 뺨 맞고 이런 말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다른 사람한테 약한 존재한테 화풀이하는 거, 그거를 뭐라고 한다? 전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치는 줄거보시면 다루기 힘든 감정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덜 위협적이고 힘이 없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사물에게로 이동하는 거, 힘이 없는 존재로 옮겨가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전치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감정이 주로 옮아가는 거예요. 감정이. 그 다음에 자, 우리는 여러분 롤 모델을 누구를 찾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롤 모델을 닮아서 발전할 수가 있겠죠. 그럼 롤 모델이라는 거는 저 사람을 닮고 싶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동일화라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를 닮는 것을 말해요. 동일화라는 거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아버지의 폭력을 보고 자랐어. 그러면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안 그래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새 닮아서 나도 폭력을 쓰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닮아가는 걸 뭐라고 한다? 동일화라고 합니다. 자, 줄을 꺼보시면 부모나 윗사람 등 중요한 인물의 태도와 행동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자, 키워드는 뭐다?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닮아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동일화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합리화라는 게 있어요. 합리화. 자, 어떤 여우가 지나가는데 여러분 포도나무를 봤어. 포도나무의 포도가 너무나 탐스럽고 맛있어 보여요.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 포도가 너무 먹고 싶어서 포도를 따먹으려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못 따먹었어요. 못 올라가 가지고요. 그러면 자기가 못 먹은 거잖아요. 안 먹은 게 아니라 못 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포도는 신포도일 거야. 너무 신포도일 거야. 맛없는 포도일 거야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 변명 아닌가? 자기가 먹고 싶은데 못 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 포도는 맛없는 걸 거야 하고 일부러 변명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한다? 합리화라고 합니다. 합리화는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워서 변명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놓고 시험 끝나고 나서 배운 거에서 하나도 안 나왔더라. 그래서 떨어졌다. 이건 뭐예요? 변명이잖아. 어떻게 하나도 안 나올 수가 있어? 여러분이 공부 안 한 거를 변명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합리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리화는 줄을 꺼보시면 자, 그럴듯하게 이치에 맞는 이유를 내세우는 것을 말해요.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우는 거 한마디로 변명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합리화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합리화 변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보상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냐면 보상이라는 건 메꾸는 걸 말해. 메꾸는 거. 즉 나의 성격이나 또는 외모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게 있어. 그 부족한 걸 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갖고 있어. 그래서 나의 얼굴에 대해서 콤플렉스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사람들이 내 얼굴에 집중하는 게 싫겠죠. 그래서 나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된다? 얼굴보다는 다른 쪽으로 옷을 막 화려하게 입는다든지 화장을 진하게 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눈길이 더 가게 다른 쪽으로 결함을 메꾸는 거예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을 꺼보면 자 자신의 성격, 지능, 외모 등과 같은 이미지의 결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메꾸는 것. 메꾸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거, 메꾸는 거라는 걸 떠올리세요. 뭐다? 보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예전에 지성씨가 나온 프로 킬미 힐미라는 프로 있었죠. 거기에서 지성이란 이 연기자한테 갑자기 남자 목소리를 내는 사람 내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나면서 어머머머머머 나 왜 그러니 뭐 이런 막 이런 목소리네. 또 어떤 때는 거친 남자의 성격을 막 드러내고 또 어떤 때는 유순한 그냥 모범적인 남자아이의 성향이 나타나고 한 사람 인격체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뮤지컬 중에서 지킬 앤 하이드 있었죠. 이것처럼 한 사람한테 여러 가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거를 다중인격자라고 하겠죠. 다중인격. 그죠? 이런 게 바로 뭐다? 해리라고 합니다. 해리 시험에 나왔는데요. 이거는 다중인격자. 다중인격자. 한 사람 안에 다른 성격이 또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해리라고 하겠습니다. 자, 줄을 꺼 보시면 해리는 다음 페이지 348페이지 두 번째 줄에 성격의 일부가 그 사람의 지배를 벗어나 하나의 독립된 성격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즉 하나 안에서 다른 하나가 나온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격이 나타나는 거. 그런 거를 뭐라고 한다? 해리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지금 요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방어 기제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 가장 좋은 거,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방어 기제는 어떤 거예요? 승화. 얘가 가장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도
만약에 더 한다면 어떤 것도 될 수 있냐면요. 일부러 여러분 놀고 싶지만 참고 공부하잖아. 놀고 싶지만 수업에 참여하러 학원에 오셔서 공부하잖아. 그죠? 이거는 놀고 싶지만 참고 온 거죠. 뭐죠? 억제. 그래서 억제도 성숙한 방어 기제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승화가 더 큰 생산적 방어 기제 첫 번째가 됩니다. 되셨습니까? 봐주시고 그 다음에 변명하는 거, 합리화 이런 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남의 탓하는 거는 투사라고 한다는 거, 그죠? 그리고 또 해리 이거는 뭐였어? 다중인격자 이런 거고, 그리고 결함을 메꾸는 건 뭐라고 한다? 보상이라고 하죠. 보상. 그리고 내가 막 화가 나는 감정을 나보다 약한 존재한테 가서 막 풀어. 막 때리, 막 발로 뻥 차버리고 풀어버려. 화풀이에. 전집. 그죠? 그리고 또 나의 사랑을 강아지에게 모든 남편에게 향하는 모든 관심을 강아지에게 다 쏟아. 강아지란 대상한테 다 쏟아. 대치. 그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자. 반대로 행동하는 거 반동. 그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거 부정. 되셨습니까? 자, 요런 거 스트레스 방어 기제 알아두십니다.